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 오늘 외전은 저 경기도 국감 때문에 좀 짧게 해가지고요.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원래 본방에도 모셨고 외전의 외전에도 모시던 김지현 최고위원 외전의 외전에만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얼굴이 좀 이발하셨습니까? 좀 네. 그렇죠. 뭐 좀 훤해지신 것 같아요. 얼굴만 더 커졌어요. 저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 화면 보셨죠? 윤석열 후보 이렇게 해서 저 홍준표 후보 탁 네. 쳤나요? 좀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네. 아니 제가 만나질 못해서 우선 홍준표 의원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 뭐 하는지 들었는가? 예, 그게 궁금해서요. 예, 저도 궁금한데 예. 뭐 못 만나서. 예. 그런데다가 만약에 예. 정말 저 그 독순술 하는 입 모양으로 그 화면상만 보면 그런 얘기가 같은데 보니까 화면 보셨죠? 예, 그분이라면 저도 유심히 봤어요. 예. 뭔가 뭐 그만해라 그만해라 예. 이러는 것 같긴 같아요. 그죠? 모양새가. 근데 들리게 이야기했다면 예. 이제 얼굴이 이렇게 약간 지나갈 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리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날 홍준표 의원이 버장머리 한번 제대로 고치겠다고 저 완전히 만천하에 공표하고 간 날이기 때문에 예. 가만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진짜 이제 한번 정신교육 시켰을 텐데 뭐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홍준표 후보가 약간 이렇게 지나쳐서 못 들은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그보다 그 좀 주변이 어수선한 상황 아니었나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보다 그냥 혼잣말처럼 뭐 무슨 말을 한 것 아닐까 들리지 않게 우리 왜 뒤에서야 뭐 나라님도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이잖아요, 뒤가 아니고. 뭐 어쨌든 안 보이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한 건지.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보면 이렇게 원래 자세가 약간 이렇게 등치가 있으시고 해서 이렇게 이러죠, 좀 약간 그 뭐랄 어슬렁거리죠. 그렇죠. 그 어슬렁거리죠. 어슬렁거리죠. 그게 검찰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언뜻 보면요. 검찰에도 좀 특수부 이런 데로서 오래 있어가지고 어떤 약간 그 권력이 몸에 배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그 어슬렁거리는 분들이 오히려 그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잖아요. 순해 보이진 않죠, 윤석열 후보. 어느 구석을 봐도 순해 보이진 않죠.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렇게 정말 칼바람 나는 살벌한 검사 출신 이렇게 알았는데 뭐 그냥 이웃집 저 아저씨 비슷하게 너무 이웃집 아저씨 같이 몰라서 문제죠. 조금 뭐 그런 너무 이웃집 아저씨 같이 사안을 이웃집 아저씨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문제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래. 전두환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비유가 저는 뭐 과연 그러니까 이것도 이웃집 아저씨 같아서 그런데요. 근데 사실 저 이웃집 아저씨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뭐 전두환 때 뭐 못한 게 뭐 있냐 뭐 그런 그러니까요. 그 이웃집 시정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정말 그 비유를 들려고 하셨으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생각해 보면 나도 뭐 경제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전문가에게 맡겨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맞다. 전두환 다 욕하지만 딴 거는 뭐 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모르는 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국가 운영한 거 그거는 본받을 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욕은 안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정치인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웃집 아저씨 중에 제가 보기엔 문제는 이웃집 아저씨 중에 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약간 이웃집 아저씨 중에 그 못 배운 아저씨들이 하는 이웃집 아저씨 중에 조금 뭐 그냥 허술하게 그냥 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대권을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전두환이랑은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은 이제 어쨌든 국민을 상대하는 국민의 어떤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금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네, 이제 뭐 예를 전두환이란 들어 문제는 우리 현대사에 예, 우리가 뭐 예컨대 저 뭐 여성 또 장애인 예. 또 무슨 예를 들자면 세월호 예. 또 광주 항쟁, 그렇습니다. 광주 예. 또 뭐 저 지역적으로 호남, 예. 위안부 예.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뭐 이제 무슨 청소 노동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못 저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비하 발언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비하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비하 발언은 물론이고 어떤 감정적인 이런 어떤 비유를 섣불리 하게 그러니까, 되면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일본 전두환 뭐 이승만 이런 분들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건 양쪽이 다 갈라져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도 마찬가지죠. 저도. 근데 전두환 대통령 조금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잘못 이야기하면 칭송했다고 또 그 엄청 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들 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가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는 이번에는 전두환과 호남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분이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이 가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상징성 이거에 대해서 그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보다가 그 전두환이란 인물이 우리 현대사에 가지는 의미 그 어떤 그 또 특히나 우리 현대사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호남에 가지는 의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분이 진짜 약간 옆집 못 배워나시 농담하듯이 그냥 그렇게 툭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는 것 자체가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혹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뭐 이제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글쎄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원희룡 의원이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시 소장파의 기수로서 재선 의원으로서 누구죠?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세배를 하는 사진이었는데 이 하나로 그냥 거의 상당 기간 오랫동안 애를 먹었거든요. 원희룡 후보를 지금 또 약간 매기기 위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잊어버렸었는데. 아니 저 원희룡 후보 스스로가 오늘 오늘 사이에 내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세배해서 완전히 혼이 난 적이 있다. 저는 김 의원님이 원희룡 후보를 또 한번 매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당이 아주 뜨는 새로운 저 후보인데 보호를 해야죠. 근데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원희룡 의원은 당시에 이제 그 2007년은 또 지금하고 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 조금 다를 때예요. 지금 좀 더 좀 그렇게 됐지만 근데 그때도 뭐 안 좋은 건 사실이었죠, 솔직히. 근데 그때 이제 자기대로는 젊은 사람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해서 역대 대통령 순방을 했어요. 뭐 본인 나름대로는 어떤 뭐 정치적 그 경계를 허물고 뭐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찾아가니까 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찾아갔는데 그때 아마 최규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계실 때인 것 같은데 그래서 큰절한 것이 또 그 해필이면 사진 기자들이 엉덩이 쪽에서 찍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맞절을 했는데 전두환 맞절을 했나요? 같이 맞절을 했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조금 일찍 일어난 걸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혼자 큰절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로 인사하느라고 절을 했다 이거죠? 저 서로 그래서 이 사진이 여러 개인데 그거 보면 같이 절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저 사진만 보면 딱 앉아가지고 절을 받는 그런 사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유권자들 건드리죠. 저 사진이라면 뭐야 저 전두환한테 가서 저렇게 아니 그것도 예를 들어 제가 가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대권 후보가 아니 제가 뭐 대권 후보도 안 되겠지만 제가 대권 후보라고 해서 갔으면 저는 뭐 그냥 뭐 갔나보다 하는데 가장 무슨 뭐 개혁의 기수 소장파 이러면서 전두환부터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배 한번
간 거 그때 또 연초니까 세배 간 것도 혼이 났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원희룡 후보가 꺼냈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죠. 난 세배한 것도 저렇게 혼이 났는데 이거는 잘못이다 뭐 그랬는데 그만큼 이 상징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잘못했다 생각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시 여의도 문법 또는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성에 대해서는 조금 덜.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고 여의도의 어떤 그 기재에 서투르기 때문에 했다. 그럼 뭐 우선 넘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호남에 갖는 어떤 그 감수성 또 그 역사적 현대사적 상황 이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어떤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요 한편으로요 정말 이거는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우리 당내에 일부 좀 아주 소수가 이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왜 그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특히 유승민 후보가 이제 윤석열은 뭐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였고 문재인 정권의 그 사주를 받아서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지금은 또 우리 당이 잠입해 있는 스파이다 이렇게 실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실제로 공격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번에 이제 신원조회를 확실히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들이라는 게 약간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이시죠? 아니 그보다 하여튼 그분들한테는 오른쪽 끝이든 왼쪽 끝이든 모르겠고 오른쪽 끝 중에 저 끝에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아주 일부인데 저는 그것을 또 자극하기 위해서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해는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제가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 당내 캠프에 예를 들어서 A 캠프 같은 분이 그 캠프 분이 예를 들어서 경선에 탈락하면 바로 C 캠프 가고 이런 일이 잦든가요? 우리가 어땠든가요? 그렇게 잦지는 않죠. 그럼 그게 어색한 일인가요? 아니면 어떤? 좀 어색한 일이죠. 어색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좀 상층부에 있는 분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뭐 실무적인 분이나 뭐 그런 분이 아니고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저분이 오면 세력이 통합되는구나라고 생각될 그런 분이 그런 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좀 쉽진 않죠. 제가 그렇죠. 솔직히 좀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근데 뭐 제가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이제 박근혜 후보 측 대변인이고 대리인이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대선 캠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건 다르죠. 그런데도 참여하는 게 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르죠.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가 당연히 예를 들어 지금 여당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그렇죠. 통틀어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도 어떤 유능한 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캠프가 아니라 당직이니까 맡아야 되는데 맡기니까 맡기는 했는데 별로 신나게 일하지는 않고 뒤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개인적인 마음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이제 그냥 아직까지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쪽이 중간에 탈락됐다고 해서 이쪽에 가서 하기는 좀 그렇죠. 아니, 제가 하여튼 뭐 약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직접 여쭤보기 전에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혹시? 최재형 캠프에 일했던 분들이 같죠. 직접 여쭤보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안 계신데 그분 말씀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보도 보셨죠? 혹시 기사 한번 보셨죠? 공수처 녹음 파일 김웅. 제가 PD 수첩 상당 부분을 봤어요. 그러셨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김 의원님 모셔놓고 이제 어떤 저희 특정보도와 어떤 당의 입장 이런 거는 뭐 워낙 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오늘
모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여기까지는 어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까지는 그 부분을 한번 공감이 안 돼요. 어느 무슨 말씀하시든지 공감이 안 돼요. 뭐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공감이 일단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들으려고. 일단 안 되는 걸로 좁혀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그런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쪽을 떠나서 어떤 팩트가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약간 좁혀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약간씩 좁히는 게 사회를 위해서는 이것까지는 인정, 이거는 못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한 발씩 좁혀가지고 어떤 팩트에 대한 부분이라도 서로 어떤 공감의 정도를 좀 교집합을 넓혀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미 공감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한번 단단히 하고 오셔가지고 들어보고요.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팩트에 대해서 그래도 야당도 공감할 것이라고 느낀 건 그 정도의 17분 통하면 기억이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공감해요. 공감을 하셨네요. 예. 근데 김웅 의원은 지금도 그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뭐 아무리 수사를 앞두도 그렇게 누가 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기억이 나는. 아니, 저도 그 공감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이제 진실을 말한다기보다 예. 자기 개인적인 보호를 입장을 위해서는. 이야기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감하시죠? 그럼요. 공감이 많이. 아니 그런데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자기 보호의 본능이 있겠죠. 근데 그래도 너무 기억이 안 난다는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저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당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당을 공격하지 마세요. 예? 우리 당은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왜 피해자예요? 고발하셨잖아요. 저 직접 그 고발 거라고 똑같은 거도 최강욱 의원. 당도 완전 최강욱 의원은 범죄를 저질렀고 아니 고발장으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고 그분은 처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사회정의에 이바지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고발 사주의 그 맥락 속에 지금 김웅 의원이 문제가 고발 사주라면 그 사람에게 받아서 고발이 되어야 고발 사주인데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고발장 내용이 그래서 받았다는 지금 그런데 김웅 의원이나 조준성 검사로부터 받아서 고발되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거죠. 그 내용과 토시까지 똑같으니까 거기서 온 거다. 예, 그렇게. 그걸 고발 사주라고 하려면 그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일단 확인되어야 되고 손준성 검사로부터 아니면 어떤 검사가 작성했는지 만약에 또는 뭐 어디 뭐 다른 데서 작성이 되었던 하여튼 그게 첫째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로부터 우리 당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되어야 그 다음에 고발이고 사주고 뭐 되는데 그렇죠. 우리 당의 법률지원단장이 어쨌든 어떤 자료를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사주받은 사실이 없는 거죠. 자료가 어디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김웅 의원이 조성은 뭐죠? 갑자기 그거는 사주의 미수죠. 사주 미수인데 거기서 넘긴 문건과 나중에 실제 고발된 문건이 거의 똑같단 말입니다. 자꾸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손준성이나 그쪽에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검찰에서 작성해서 그것이 우리 당으로 넘어왔다라고 그렇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손준성 검사 보냄이란 건 손준성을 거쳐갔다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거쳐간 거. 그 손준성 검사가 이 문건을 촬영해서 누구에게든 보낸 거는 확실하죠. 그렇죠. 거쳐갔던 거. 그러니까 그 거쳐갔다는 표현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컨대 그것을 실제 처음 작성한 사람이 손준성이 아니고 또 검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사해서 그거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어제 전에도 계속 나온 얘기고 제가 오늘 뵙고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어제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새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그 뉘앙스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 안 난다는 것까지는 공감하셨으니까 기억 안 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데. 근데 이제 기억이 깜빡깜빡할 수는 있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 그때 저런 말이 있었구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웅 의원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분하고 대화를 뭐 대화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 대화를 해서 꼭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지검의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이런 단어는 저도 지금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니까 뭐 확신은 할 수 없어도 이게 검찰이겠구나 하는 의혹은 갖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 그건 이제 듣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어떻게 근데 김 의원님 보시면 저는 어떠세요? 그거보다도 이제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 특히 이제 저런 목소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웅 의원이 대답할 차례죠. 그렇죠. 김웅 의원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갖다 놓고 뭐 제3자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의미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하도 지금도 어떤 공개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제3자가 상식적으로 이런 어떤 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공감이 있는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김웅 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밝히기 전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웅 의원도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요. 김웅 의원도 지금 나가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공감이 있네요. 그럼요. 공감 2개. 오늘 뭐 어마어마한 공감을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뭐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고발장 만약 가진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이건 검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뭐 그건 모르겠고 물어보면 되지 뭐. 이것도 공감으로 치겠습니다. 카운터 하나. 뭐 세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김웅 의원의 어떤 발언은 검찰과 어떤 협의를 해가면서 했다는 굉장한 그 녹취에 따르면 그게 거의 어떤 김웅 의원의 그 녹취는 그런 걸 시사하는 게 명백하면 본인이 가서 그걸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정도면 손준성 검사가 기억이 많다. 또 이상한 소리도 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손준성 검사일 것이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 모르겠어요. 뭐 초창기 뭐 하도 말이 바뀌었어 뭐. 김웅 의원 얘기가 나면 급격히 짜증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은 보면. 그게 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제 담당이잖아요. 그 김웅 의원이요? 공명선거 출연. 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담당인데? 아니 나가라 그러시죠 전화해서? 아니요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니까 우리가 뭐 괜히 뭐 사전에 또 새로운 걸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수사기관에 또 무슨 뭐 증거를 인멸하는데 가담을 했느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자칫하면 공수처에 저도 오라 할 수 있어요. 김웅 의원하고는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어요. 뭐 당에서는 이렇게 마주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화는 해보셨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공수처에서 부를 수가 있어요. 법률가 출신이시래가지고 신중하시네요. 아니 저는 공수처에 불려가기는 싫어요.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보고 지금 진행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수처가 엉터리일 겁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도 좀 검찰 수사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수사 좀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쫓아냈거든요. 전부 엉터리 검사들만 모여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요. 저거 정말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킬 거예요 검사들이. 그런데 대장동 수사만 해도 여야가 다 지금 이상하게 호통하고 본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요. 우리는 이게 덮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완전히 수사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민주당은 또 어떻게 보냐면 이쪽 어떤 혐의 사실 중에 더 굵은 이쪽은 놔두고 이거 뭐 얘기 안 되는 거 자꾸 파나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없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 정권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사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수사 자체가 지금 엉망이라 이 말씀이시죠. 수사를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저거 뭐 수사가 엉터리를. 근데 그러니까 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수사가 지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보면. 아니 근데 이 수사가요 이런 거죠. 이게 당군 이래 최대의 부정 비리 사건이거든요. 물론 뭐 이재명 지사는 거짓말만 하니까 들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에는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나무뜰이라는 주식회사의 지분 구조를 무시하고 일부만
고정 수익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를 모두 다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그 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첫째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예. 거잖아요. 여기를 그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배임죄거든요. 그리고 이미 유동규를 배임죄로 구속했어요. 네. 그다음에 김만배도 배임죄로 구속하려다가 지금 영장이 기각됐지만 예. 뭐 어차피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배임죄의 구성 논리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배임죄를 실질적으로 유동규와 김만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성남시장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집중해 수사를 하고 예. 한 팀은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천문학적인 뭐 수천억 내지 조단위 이익이 지금 발생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를 수사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 양쪽이 다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그런데 불만은. 이제 예. 민주당은 예. 막 위에가는 아니, 하지 말고 제가 이제 50억 예. 여기부터 하고 뭐 해서 좀 국민의힘 쪽에 좀 더 찾아내 이 이야기인데 제가 김 의원님을 단독으로 모셔가지고 그 뭐랄까 이재명 지사 측이나 민주당 측 어떤 그 논리를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전해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뭐냐면은 이 구조 자체는 그 수익을 일정 부분을 확정 수익을 받아놓고 손실을 볼 경우에도 이건 성남시가 가져오도록 설계해놨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손해가 나도 성남시는 이 수천억을 가져오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익이 날 경우까지 초과이익까지 가져온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그래서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놨다. 그쪽 주장만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손실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 수익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민간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럼 초과이익이 나면 그것도 달라.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게 1번 주장이고 그다음에 유동규의 그거부터요. 그거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짓말에 언론인까지 부안해동하면 안 되거든요. 첫째 하나는 이거죠. 그 손실 이익 규정에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모든 내용을 보면 자료 문건 자료가 다 있어요. 이게 한 300억,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이익이 생길 거라는 각종 자료가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1,160억을 반을 1,600억 정도 반을 확정이익으로 반띵하자 이런 표현을 하자. 예, 그래 확정이익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것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화천대유라는 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의 지분의 반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민간이에요. 결국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화천대유죠. 그러면 자 관공서에서 그냥 돈 출자하고 민간도 돈 출자하고 그저 동업한 게 아니고 50%와 플러스 한 주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간업자가 할 수 없는 그죠? 십수년 동안 수백억의 그 이자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른바 토지 작업을 하다가 안 돼서 완전히 이 저 파탄나게 생긴 것을 이재명 시장이 개입해서 이것을 강제 수용을 해서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익은 3천억 이상이 난다는 것이 기본적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측이죠. 예측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우선주를 배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선주라는 건 뭐냐면 우선주 개념이 배당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즉 우선주는 먼저 배당을 다 받고 남는 것을 보통주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을 자 이익이 3천억 납니다. 1,500억을 우선주로 먼저 받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0억을 보통주가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익이 더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다잖아요. 그러면 장래 기대 이익이 1,000억이 생길지 1조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그 부분에 제가 그쪽 논리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3,000억이 예상되잖아요. 예를 들어 3,000억이 정확하게 예상되면 1,500원 기정사실을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예상 수익 아닙니까? 3,000억이 예상 수익이니까 이게 예상 수익이 그러니까 3,000원이 날 수 있었지만
아까 거꾸로 다시 500억, 이야기해서 500억, 200억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앵커님하고 자고 저 동업을 하면 제가 그런 주장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아니 그게 아니고 앵커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동업한다고 하면서 제가 우선주를 갖고 있다고 확정주 주식을 갖고 가고 손해 보면 난 손해 안 보겠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될 수 있다 이거죠.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보면요. 지금 저 공개 상장된 주식 중에도 손해가 나더라도 이익 배당해주는 우선주가 있어요. 있다고 저도 법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더군다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허가권하고 강제 수용권을 가진 성남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미 저 장래 예상되는 수익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걸어도 상대가 응하기 때문에 맺어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업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거기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있잖아요. 요것만 해도 모든 업자가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저 3천억이 생겼을 때 3천억 예상이 돼도 1,500원 우리 먼저 갖고 가겠다. 너 손해 보더라도 우리는 갖고 간다. 그리고 재소전 하에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상으로 넘어갈 때의 문제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다시 이제 지분 배정대로 해서 우리가 먼저 갖고 1,500억을 먼저 배당받았고 이쪽도 1,500억을 그러니까 초과이익 배당받으면 왜 없애느냐 그 쟁점. 그다음에 이쪽도 1,500억 이쪽도 1,500억 배당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1원, 2원, 3원이라도 배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최소한 우선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보다 더 받거나 우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포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포기를 하는 것은 명백히 장래 기대 이익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꾸 여기에서 그때는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했느냐 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게 뭐냐면 실제 장래 이익이 한 푼도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 기대 이익을 포기한 것 자체가 배임죄예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 민간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려면 민간업자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업비 수천으로 들어서 나 손해 볼게 하고 하는 사람은 뭐 세상에 없을까? 사업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업체 그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인지 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업체에게 민간 그 다음부터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배정하자라고 했을 때 그 업자가 아니 이거 우리가 먼저 주고 났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근데요 그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민간업자는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 손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분배 어차피 내 권리인데 근데 여기에서 그 민간업자인 화천대유는 자기 지분보다 많이 가져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초과되는 이익은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법이에요, 법. 예를 들어 그런데 누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제가 이 그쪽 취재를 한 그쪽 논리 왜냐하면 제가 김 의원님이 반대쪽에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그쪽 논리를 이왕이면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한 건데 이걸 계속하면 너무 시간이 그럴 것 같고 이건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제가 그거 아니고 근데 왜 뭐냐하면 거기 논리도 이 하나 컨소시엄이 땄잖아요 그 입찰을. 근데 그때 공고를 하고 점수제를 해가지고 거기 만약 이 하나 컨소시엄에 이상한 어떤 입찰을 시켜가지고 하나 컨소시엄에 몰아줬고 하나가 왜 하천대유에다 그 이익을 몰아줬는지 그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하면 되고요. 수사하면 되고. 그렇죠. 그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서 이 성남시 입장에서 가장 성남시에 많은 걸 주겠다는 선수를 입찰시킨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검찰이 수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성남시 입장에서는 공고를 했고 앵커님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남시에서 처음에 입찰해서 여기를 딴 것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기 그 우선주를 발행해서 정액으로 이익을 가져온다. 이게 우선 땄잖아요. 그죠? 이 선정한 것 가지고는 위법을 찾아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예.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라는 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 제 이야기는 예. 없다 하더라도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나눠야 돼요. 예.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손해 보면요. 손해를 보면 업체는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업체가 그래서 이익이 된다고 보니까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익이 된다고 들어서야 되는데 리스크를 안고 이익이 된다고 봐야지 들어오겠죠. 근데, 아니 앵커님 예. 제가 지금 한번 예. 자꾸 혼자 논리에 빠져 있는데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입찰을 하는데 여기에 뭐 이익 볼지 손해 볼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이쪽에서 내놓은 게 이거 사업 우리 인허가 다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토지 수용도 다 해준다. 그래서 그런데 해보고 일단 1,5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익을 가져간다 했을 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좋다 그러면 우리 지분 50%니까 우리가 1,500억보다 150억이라도 남으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익이 더 남아요. 그런데 우리도 1,500억 가져왔어요. 그럼 지분 50%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 5천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사업자는요 당연히 반반 나누면 되잖아요. 내 지분이 반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이 이야기가 사업자는요. 근데 그 사업자가 1,500억 더 주고 남는 이익은 전부 다 내가 가져온다는 걸 어떻게 그게 상식을 맞나? 다음에 제가 이제 그쪽 논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하니까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같이 모셔.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딱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딱 그건데.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초과이익이 남으면 당연히 지분으로 나눠 갖거나 더 나가서 우선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게 법에 맞아요. 제가 그 조항을 지금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쪽 논리 뭐냐면 그러면 하나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부분이 수사가 돼야겠죠. 왜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 컨소시엄에서 1,500억을 가져가고 나는 돈을 못 가져가더라도 이게 그 예상도 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남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더 내가 가진 지분 이상으로 이제 우리도 1,500억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핵심을 제가 생각해. 핵심은 뭐냐면 되는데. 하나 컨소시엄은 당연히 남을 것 같으니까 들어갔겠죠. 혹은 근데 저쪽에서 의심하는 건 하나 컨소시엄을 누가 움직여서 억지로 들어가게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 얘기를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남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망해도 저쪽이 그 돈은 다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굉장히 안는 거죠.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공이 말입니다. 이건 남을 건 같아. 근데 들어갔다가 망해도 저쪽 시에다 1,몇백억을 줘야 돼요. 지금 그럼 리스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거 망해도 돈 그대로 줘야 되는데.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많이 남으면 그것도 우리 나눠 가져야 돼. 이러면 우리 그거 못합니다 했다는 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사해봐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의사결정이 이른바 2015년 5월 27일 소위 대장동 7시간 아니에요. 그것이 업자가 그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 1팀장 뭐 2팀장 이 사람들이 이거는 없애면 안 된다고 딴 데는 다 그거를 집어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도 수사 대상입니다. 제가 집어주기 위해서 했는지 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왜 업자 편을 드냐고요. 업자 편을 든 게 그 부분을 유동규는요. 유동규는 업자예요. 그냥 지분을 갖고 있는 업자예요. 그리고 유동규가 공무원이죠. 그 공공기관의 대표죠. 그러면서 그자가 700억이나 뭐 지분을 요구한 것 자체가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700억. 그리고 그러면 유동규 혼자 했느냐? 유동규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죠.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논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같이 모셔놓고 얘기를. 아니 백날 이야기 했는데 근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같이 상대편 우리가 예를 들어 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어느 부분은 수사 대상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비율을 한 가지만 들자면요. 우리 어떤 데 다리 놓고 또는 터널 뚫고 그 통행료 받는 사업 많잖아요. 인천대교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또 철도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근데 민간업자한테 들어올 때 우리 적자 보더라도 너 보존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꾼 거예요. 네.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민간업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보전 안 해주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거는요. 이익이 무조건 남으니까 관해서 이거는 비용으로 너 생각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로 드신 게 차라리 이 사안에 대해서 저쪽 주장이 하고 비슷해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쪽에는 성남시에서 이거는 최소한 1,600억 이상은 무조건 남는 거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생각은 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지금 왜 이 청문회 한 방에 안 나오는 건가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계속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었으면 정권을 놓쳤겠습니까?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직접 나가고 싶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정 이런 거 보면은 그 국정감사 의원님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없는 건 보시기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처음부터 청문회에 나와 그 국정감사 나올 때 내가 뭐 국정감사가 좀 내 피감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설명도 하고 또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선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무슨 킥킥거리고 키득키득거리고 이거는요. 제가 옛날에 수사할 때 보니까 아주 중범죄자를 잡았는데 엽기적인 범죄자를 잡았는데 그 사람 조사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하거나 두려우면 오히려 그 현장에 도망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양쪽에 있으면 들어드리겠는데 심리 분석까지 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하니까 이게 지금 그 국정감사가요 대남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인 평가로 듣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한 편만 불러가지고 제가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들어드리면 제가 욕 먹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도 예컨대 한 방을 뭐 터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은 대북 방송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면 약간 어떤 다리를 짚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도 계시고요. 질문에 그 점도 공감합니다.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섣부르게 실수를 왜 할까요? 그건 김도읍이 아니고 전 맨날 그분 이름을 헷갈리네.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 그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실수 그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분이 뭐 딴 분도 아니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2인자까지 지낸 분이고 김용판 의원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사나 뭐 할 때 현금이 나오잖아요. 현금을 증거로 갖고 오면 계좌 추적해서 계좌가 나왔다면 그거는 직접 증거가 되는데 현금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황 증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디지털 사진이면 속성을 들어가 봐야 돼요. 가장 기본이 날짜. 그거 뭐 변조. 그러니까요. 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걸 수사한 분이 왜 안 하고 그걸 툭 깠을까요? 변조면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5천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헤아려 봐야 돼요. 이게. 그럼요. 근데 보니까 5천만 원 넘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간다는 걸 왜 안 했냐고. 또 하나는 더 웃기는 거는요. 뇌물 주면서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 섞어서 부피를 늘렸거든요. 김 의원님 그거 설명 잘 해주시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게 5천만 원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그게 7천만 원 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섣불리 그 수사한 분이 그렇게 어설프게 거짓 정보를 거기다 깠을까요? 그 배경이 뭔가요? 보시기에. 그것도 김웅 의원과 함께 불러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보좌관 정도는 뭐 의원님은 뭐 그냥 자료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좌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거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 이게 돈 뭉치를 헤아려 보니까 5천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은 당연히 저거는 전형적으로 여의도식 표현에 의하면 전형적인 되치기를 당해서 실제로 저는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또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별 이유 없이 무슨 큰 원한도 없이 돈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단군 일에 아마 10건 근데 예를 들어서 의도랄까 공작이랄까 그런 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게 우리 역사에 그게 공작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 공작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 불러봐 이거 네가 까봐 이렇게. 근데 그래서 지금 공작이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저쪽에서는 바로. 왜냐하면 이렇게 빤한 자료를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이건 좀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증황이 있는데 그거를 의심도 안 하고 툭 까놓고 아닌가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스 내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근데 어쨌든 또. 아니요 어쨌든 근데 예. 이제 그런 저 경우에 이 돈을 주지도 않고 뭐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좀 이례적인데 그렇다면 이거 사진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냈을까는 조금 부주의했다고 봐요. 김용탄 의원하고 저 김웅 의원을 여기 모시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안 나오시겠죠? 한번 대신 제가 찾아가도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